한국 대기업?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라. 태국에서 나간다면 후회하는 쪽은 한국일 것이고 노동력이 없는 한국의 제조업은 그 즉시 붕괴될 것이다. 현재 태국 외교부 장관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한국은 직접 행동으로 옮긴 상태인데요. 그리고 한국이 행동을 한 직후 태국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태국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제임스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태국의 한 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동시에 태국 정부의 경제자문을 맡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정말 태국 전역을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고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태국 내 한국 기업 공장에서 일하는 태국인 노동자들이 단체로 파업을 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건 매우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태국은 노동자의 권리가 상당히 약한 국가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태국에서만큼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곤 하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현지법에 따르면 굳이 보장하지 않아도 될 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를 전부 지켜주었으며 다른 공장보다 많은 임금 또한 보장해 주었기에 한국 기업들이 설립한 공장들은 자연스레 태국인들의 꿈의 직장이 되었거든요. 오죽했으면 태국의 초등학생들 중에는 자신의 꿈을 삼성공장에 취직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의 직장에 다니는 태국인들이 파업 시위를 하다니 이건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죠. 한국이 태국에 투자를 했으면 얼마나 했길래 꿈의 직장인이 뭐니 하는 거냐며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국 기업들은 전자제품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수만 명의 태국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국투자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태국에서 한국 기업이 직접 창출한 일자리는 30만 개가 넘을 정도로 한국은 그야말로 태국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나 태국인들은 그런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리고 만 것이죠. 삼성이나 LG 등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태국인 직원들은 예고 없는 대규모 파업을 단행하며 한국 대기업들에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댔는데요. 이들은 각종 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한국인들이 받는 수준으로 인상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고 심지어 식당 메뉴도 태국 음식 말고 한식을 더 추가해서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죠. 이건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인들이 받는 만큼의 월급을 지불한다면 한국 기업들이 왜 굳이 태국까지 와서 공장을 세우겠어요? 그리고 태국은 애초부터 노동자에 대한 식사 제공이 의무화된 국가가 아닙니다. 실제로 다른 국적의 공장들은 현지법에 의거하여 그저 태국의 노동력만 빼갈 생각으로 이들을 부려먹었고 당연히 식사도 전혀 제공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해외에 공장을 짓는 국가가 아닌 외국에서 지어준 공장의 노동력을 제공하던 나라로 이러한 후진국의 아픔을 잘 알기에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베푼 거였죠. 그런데 안 줘도 되는 식사를 제공해줬더니 오히려 더 전문적인 식사를 내놓으라니 이건 그야말로 물에 빠진 놈을 건졌더니 보찜을 내놓으라고 하는 격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태국인들은 각종 유급휴가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고 근무시간 중간중간에 낮잠 시간을 제공하고 이러한 휴식 시간에도 급여를 지불할 것, 그리고 교통비가 부담되니 공장에 셔틀버스를 운영해달라며 도저히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아니, 이 모든 것은 노동자의 권리가 가장 잘 지켜진다고 봐도 무방한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데 어떻게 태국은 아직도 개발도상국, 잘 쳐줘야 중진국 수준에 불과하면서 이런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릴 수가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태국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주제 파악이 잘 안 되는지 여전히 억지를 부리며 업무를 중지했기에 한국 기업들의 공장은 전혀 가동이 안 되며 큰 피해를 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황당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오직 한국 기업 공장에서 근무하는 태국인 노동자들만 파업을 한 상태였고 다른 국적의 공장들은 멀쩡히 가동되고 있었다는 점이었는데요. 한국 기업들은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거의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해주고 있음에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말인가? 저는 이러한 경제학 논리에 완전히 위배되는 상황에 얼이 빠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태국인들의 행동을 자세히 분석해본 결과 저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아내게 되었죠. 그건 바로 태국인들은 잘해줄수록 더욱 만만하게 보고 안 좋은 것들은 마치 스펀지처럼 따라 배우는 민족이었기에 착한 한국이 타겟이 된 거였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인도의 삼성 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진행되었는데요.
인도인들은 임금을 3년 내에 2배로 인상해 줄 것이며 기숙사 시설 및 교통비 지원 등 각종 복리후생을 보장해달라는 과도한 요구를 하더군요.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었습니다. 3년 내에 임금을 2배로 올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됐지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며 파업을 하는 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기 때문이죠.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저렴한 노동력을 조차 인도로 갔고 이러한 요구들을 다 들어줘야 했다면 애초에 인도에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 세상에는 인도 말고도 다른 매력적인 국가들도 많거든요. 그러나 인도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그렇게나 한국 기업들 보고 인도에 공장을 유치해달라며 파리처럼 손발을 싹싹 빌어댔던 인도 총리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나 몰라라 하며 파업을 방치했고 결국 삼성은 이 문제에 대해 골머리를 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태국인들은 인도의 사례를 통해 삼성이 파업에 약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한술 더 떠 급여를 한국인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미친 요구를 일삼았던 것이죠. 그리고 태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은 저로서는 이건 스스로 자멸하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태국인들은 자신들이 갑의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현실은 갑은 당연히 한국이고 태국은 을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태국인 노동자들이 좋은 대우를 받는 까닭은 이들이 잘나서가 아닌 그저 한국이 매우 신사적인 국가기 때문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태국에 위치한 삼성의 전자 공장만 해도 8,000명 이상의 태국인 직원이 근무하며 글로벌 시장을 위한 가전, 스마트폰 및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장은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승수 효과를 발생시키죠. 삼성 내에서 창출되는 모든 일자리는 공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물류, 서비스 및 현지 비즈니스에서의 추가 일자리가 창출되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 기업에서의 3만 명의 고용은 관련 부문에서 약 30만 개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많은 태국 가정의 소득 안정을 제공하죠. 심지어 한국 기업들과 다른 국적의 기업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면 이들은 태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힘쓴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태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에도 관여하여 태국이 제조 및 혁신의 가치사슬을 앞당길 수 있도록 돕고 있거든요. 한국 기업들은 교육 프로그램과 여러 투자를 통해 태국 근로자 및 기업과 첨단 기술을 공유하여 주요 산업의 생산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는데요. 태국에 있는 삼성의 공장만 해도 생산 라인의 50%의 자동화된 스마트 제조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고 이로 인해 지난 5년 동안 생산성이 30% 이상 증가하여 인건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제품 품질을 개선하고 있거든요. 물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LG, SK그룹 등의 한국 기업들은 태국의 에너지 솔루션과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현지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했는데요. 예를 들어 SK이노베이션은 태국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개발센터에 5억 달러를 투자하여 태국을 미래 배터리 생산의 잠재적 허브로 만들었죠. 이건 정말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냉정히 말한다면 한국은 태국이 어찌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국가거든요. 오히려 태국의 발전이 정체된다면 인건비 상승도 멈추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저렴한 인건비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어서 더욱 이익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국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당장에 자신들이 얻게 될 이익을 기꺼이 포기하는 놀라운 국가였고 태국의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태국 발전에 큰 공헌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태국은 한국의 이러한 호의를 뒤통수로 갚다니 저는 아무리 태국에서 일하고 있지만 태국인들의 이러한 웃는 얼굴 뒤에 감춰진 악랄한 모습에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약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기라도 한다면 태국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고 국가 괴멸에 이르게 될 것이 분명했기에 저는 경제 전문가로서 이번 일은 절대로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태국 정부회의가 끝난 뒤 곧바로 태국 외교부 관계자를 찾아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의 공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태국인 노동자들이 단체 파업을 일삼고 있는 거 아시나요? 도대체 태국의 정부 관계자들은 무슨 자신감으로 이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건가요? 태국인들이 주장하는 요구사항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이고 만약 이대로 파업이 장기화돼서 한국 기업들이 전부 떠나버린다면 태국은 그야말로 국가 괴멸 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나름 동남아의 맹주라고 불리고 있는 태국은 동남아에서도 가장 못 사는 후진국으로 전락해 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외교부 유력 관계자는 제 말을 듣고 픽 웃더니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걱정이 너무 많으신 것 같네요. 저희가 이러한 파업을 말리지 않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제조업 운영에 있어서 태국 외엔 더 나은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태국의 전략적인 위치와 노동자들의 수준을 좀 보세요. 태국은 다른 수출국으로 뻗어나가기 딱 좋은 지리적 요건을 가졌고, 태국인들은 근면 성실하고 착하기에 훌륭한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죠. 즉, 한국은 아무리 태국의 요구에 부담을 느낀다고 해도 태국보다 더 나은 국가를 찾기 힘들기에 결국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또한 한국의 선진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경영 방식에는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태국의 노동력을 사용하면서도 태국의 자체적인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런 점을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바보 같은 한국을 이용하며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더 뽑아먹는 것이죠. 이렇듯 한국에 계속해서 압박을 가한다면 한국 기업들은 기술 이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줄 것이고, 이는 태국이 첨단 제조업 경제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질 높은 태국의 노동력과 지리적인 이점을 누렸으니 태국의 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기술, 혁신 및 노하우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도 하죠. 원래 세상은 가진 자일수록 더 나누면서 살아가는 법 아니겠어요? 즉, 한국은 마땅히 태국에 대한 더 많은 투자와 경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태국에서 벌어간 돈의 일부를 태국에 재투자해야 할 것이고, 스마트 시티나 교통 네트워크 같은 태국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해야 합니다.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에서 경제 강국으로 변모한 경험을 가졌고, 가난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한국이기에 분명 태국에 이러한 지원을 약속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태국 외교부 관계자의 혀를 내두를 정도의 뻔뻔함에 학을 떼면서도 정부 관계자라는 자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다니 태국의 운명도 여기까지구나 싶어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국에 있어서 태국이 유일한 대안이라뇨. 한국에겐 태국보다 훨씬 더 저렴한 대안이 존재합니다. 한국은 기술과 제조 분야의 글로벌 강국으로 노동력이 저렴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심지어 파키스탄 등지로 공장을 쉽게 이전할 수 있으며, 실제로 각국 정부는 한국의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더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한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며 기술력의 수준 또한 미국에 버금가는 최정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말은 한국은 더 많은 현지인들을 고용할 수 있다는 말이고, 또 제조 공정조차 짓지 못할 정도로 기술 수준이 열악한 국가들에겐 그 자체만으로도 희망과 기회의 상징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의 막대한 국력을 바탕으로 한 인도주의적 투자와 지원은 분명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들의 부러움과 열렬한 박수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경쟁자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러한 국가들은 한국 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와 물류 네트워크를 키우고 있고, 이는 분명 한국에 있어서 태국 말고도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태국의 인건비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한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데요. 태국의 인건비는 동남아 최고 수준이고, 이는 태국에서의 운영 유지 비용이 곧 한국 기업의 이익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태국 정부는 한국의 간을 보며 단체 파업을 방관하고 있다니 이건 태국을 멸망으로 이끌 최악의 악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태국은 자신들의 노동시장을 크게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다른 동남아 국가들처럼 노동력이 저렴하고 정부가 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정치적 여건이 양호한 다른 국가로 쉽게 제조업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미 한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기 위해 공급망을 다각화한 상태죠. 즉, 태국은 한국에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닌 제발 가지 말아달라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도 모자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태국이 한국에 투자를 강요하는 것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국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투자와 인프라 건설, 그리고 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막대한 복지를 제공했습니다. 그럼에도 태국은 고마워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이러한 한국의 호의를 이용하려고 하기만 하다니 당신들은 한국에 대해 아예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쓰럽기까지 하군요. 한국은 약자에게 약하고 강자에게 강한 대표적인 국가로 개발도상국들에게 마냥 퍼주는 이들의 모습은 얼핏 보면 멍청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나라는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베트남이 그렇죠. 베트남 또한 태국처럼 투자와 경제 원조를 혼동하며
주제도 모르고 한국에 더 많은 이권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가요? 한국 기업들은 일시적으로 베트남에서 철수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은 베트남은 자신들은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부품 같은 존재임을 인식한 뒤 부랴부랴 한국에 대한 뻔뻔한 입장을 철회하고 한국 기업들에 대한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죠. 그러나 베트남은 이미 한국의 신뢰를 잃었고, 한국의 신뢰를 잃은 베트남은 현재 경제 성장률이 급감하며 영원히 개발도상국으로 남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태국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인도 노동자들이 단체 파업을 한 것은 맞지만 태국 노동자들은 인도 노동자들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상태며, 이건 사실상 한국 기업의 공장의 이익 마지노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상으로 임금을 올리려고 한다면 삼성 및 현대그룹 같은 한국의 기업들은 태국의 공장을 유지할 가치가 없어지고 말겠죠. 그리고 한국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거는 국가들은 너무나도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 지경이기에, 만약 태국이 함부로 한국의 갑질을 시도하다간 그야말로 국가 자체가 순식간에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 설명에도 태국 외교부 관계자는 여전히 심드렁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고, 저는 태국의 운명도 여기서 끝이구나 싶어 한숨을 쉬며 회의실에서 빠져나올 뿐이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태국 경제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나름의 관계자였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태국의 정부 관계자 말고 한국 공장에서 근무하는 태국인 노동자들을 설득하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단체 파업을 진행 중인 삼성 공장 노동자들에게 다가섰고, 이내 외교부 관계자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대로 파업을 계속한다면 한국 기업들은 전부 철수할 것이고 모든 태국인 노동자들은 전부 실직자가 되어 태국 경제가 붕괴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인들은 무척이나 감정적이었어요. 이들은 지금 당장 파업을 그만두고 한국에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이봐요. 현재 한국은 태국인들을 차별하고 있고 태국인들을 보는 족족 전부 추방시키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나 태국인들에 대한 차별을 일삼고도 태국 내의 공장이 잘 운영되길 바란다면 그건 욕심 아닌가요? 한국이 태국을 차별했으므로 한국 기업들은 태국인들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우리 태국인들이 한국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인들과 동일한 임금을 보장받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이건 한국이 잘못한 일이고, 한국은 경제적인 보상을 약속함과 동시에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비로소 태국에서의 공장 가동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도대체 국가 간의 문제에 어째서 일개 노동자 따위가 끼어든단 말이며, 한국이 사죄를 하는 것과 자신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애초에 한국과 태국 간의 문제는 한국이 잘못한 것도 아니었기에 저는 모든 사실관계를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이봐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요? 한국이 태국을 차별했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현재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 중 몇 명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78%라고 합니다. 태국인 5명이 한국에 입국하면 그중 4명이 불법 체류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한국에서 보험 사기와 로맨스 스캠, 그리고 약물 밀수 등 각종 질 낮은 범죄를 일삼으며 한국을 더럽히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이곳 공장에서 일하다가 삼성의 복지 덕분에 한국 공장에 파견 갈 기회를 얻었던 태국인 노동자 10수명도 전부 그대로 도주하며 불법 체류자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어떻게 당신들이 한국을 차별의 국가니 뭐니 하며 비하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오히려 태국인들이야말로 미얀마나 라오스 등의 이웃 국가에서 일을 하러 넘어오는 노동자들을 그렇게나 욕하며 차별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한국에서 합법적인 노동이 아닌 불법으로 체류하면서까지 불법 일에 종사하고 있다니 이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요? 한국은 태국을 차별하기는커녕 여러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 국가입니다. 이곳에 삼성 공장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병원과 학교조차 없어서 대다수가 문맹이었고 포장도로조차 없어서 여러분들은 평생을 도시라는 곳을 경험조차 못 해봤습니다. 물론 가난한 소작농인 여러분들은 전부 다음날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궁핍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 한국은 여러분들께 학교와 병원, 포장도로, 그리고 태국인 평균 월급보다도 많은 임금을 보장했고 이곳 마을을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마을로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한국을 배신하고
황금알을 낳는 거 위에 배를 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후회할 행동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이익에 눈이 먼 태국인들은 도저히 제 말을 들어먹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은 만약 한국이 태국인들을 알아서 잘 가려받았다면 이러한 불법 체류 문제 따위는 애초부터 없었을 거라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만약 자신들이 한국 공장에서 일을 해주지 않았다면 한국 기업들은 전부 진작 망해버렸을 거라며 자신들 덕분에 돈을 벌었으면 당연히 그 이익을 분배하는 게 맞지 않냐며 역정을 냈죠. 저는 이러한 태국인들의 미개한 모습에 그저 할 말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태국에는 지옥이 열리기 시작했죠. 바로 버티다 못한 삼성과 LG 등의 한국 대기업들이 태국에서의 철수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국에 전기차 공장을 세우며 많은 투자를 예정하고 있었던 현대자동차도 그러한 계약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면서 태국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 LG, 현대, 기아 같은 기업이 운영하는 공장에는 수만 명의 태국인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었는데요. 이 공장들이 문을 닫음으로써 하룻밤 사이에 일자리가 사라져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실업 상태에 빠지고 말았고, 이러한 한국 기업의 이탈은 소득을 공장 근로자에게 의존하는 지역 상권의 붕괴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공장에서 파생된 일자리인 소매와 외식, 물류, 운송 등의 분야에 대한 일자리도 전부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함에 따라 관련 산업에서 3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감소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3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말은 그야말로 지역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었고 아예 회복의 가능성조차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마 전쟁이 난다고 해도 30만 개의 일자리가 동시에 사라지지는 않겠죠. 특히 촌부리, 라용 및 기타 산업 지역과 같이 공장 활동에 의존하는 지역의 경제는 말 그대로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고, 그렇게나 의기양양한 태도로 파업과 시위를 일삼던 태국 노동자들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자신이 처한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뿐이었어요. 이들은 정말로 한국 기업들이 철수할 줄은 몰랐다는 듯 그저 썩은 동태눈으로 허탈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지역 경제를 책임졌던 한국 기업의 공장단지 근처의 마을 사람들은 정말 하나같이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으며 마을 전체는 죽음의 마을처럼 공허하고 피폐하게 변해버린 상태였고, 몇몇은 지금이라도 한국에 무릎을 꿇고 사과한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버스는 이미 지나간 상태였죠. 하지만 가장 암울한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기업들은 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인 투자는 1년에 6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태국의 기술, 제조 및 자동차 산업으로 유입되었죠. 이러한 한국 기업의 철수는 경제성장과 인프라 개발에 중요한 외국인 투자 유입을 크게 감소시키고 말았고, 이는 태국의 성장 동력을 완전히 멈추게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태국은 경제 수준만 놓고 보자면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다른 나라의 투자에 국가 성장을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큰 고객인 한국을 잃었으니 태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수준이 아닌 용암이 떨어져 발을 아예 잘라내게 된 상황이었죠. 또한 한국 기업들은 태국의 첨단 기술을 이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삼성의 스마트 제조 사용과 현대의 전기 자동차 생산 투자는 태국이 전자 및 자동차 부문의 가치사슬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죠. 그러나 이제 이들 기업은 철수하게 되었고, 이는 기술 이전이 중단되어 태국이 기술적으로 정체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더욱 처참했던 건 이러한 기술 이전은 그 어떤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오직 한국에서만 하는 인도주의적 정책이었기에 태국은 한국 덕분에 얻은 기술력으로 동남아 맹주의 자리에 올랐지만 이제는 베트남 수준보다도 아래로 떨어질 일만 남게 된 거였습니다. 즉, 태국은 지금 당장에도 엄청난 손해를 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괴멸적인 피해를 입은 것과 다름없고, 한국 기업이 빠져나간 태국의 미래는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듯 상황이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치닫자 그렇게나 임금을 올려달라며 시위를 하던 태국인 노동자들은 단체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한국 기업이 제발 다시 돌아와 주기를 기원하는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해도 한국 기업들이 주는 임금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모양이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고, 공장에서 퍼져나간 실업과 경제불황의 공포는 점점 태국의 도시로까지 번지며
태국의 경제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태국의 외교부 관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는 아예 태국 외교부 장관까지 발벗고 나서며 한국 기업들이 공장 철수를 철회한다면 한국 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에 한해서 노동자들의 인건비 보조금까지 지불하겠다며 그야말로 한국 기업 앞에 납작 엎드려 구걸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나 바보같이 퍼주기만 했던 한국은 한번 배신을 한 상대에겐 국물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공장 이전을 진행 중이고 태국의 경제는 점점 더 나락으로 빠질 뿐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이러한 한 국가가 완전히 붕괴되는 과정을 직접 보고 난 뒤 이제 태국은 끝났다는 생각에 제 조국인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그랬듯이 경제적으로 붕괴된 공장단지를 중심으로 태국의 치안도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고 이러한 경제적 불안과 열악한 치안은 곧 제가 있는 방콕으로까지 순식간에 퍼져나갈 거거든요. 저는 한국의 뒤통수를 치고 망해버릴 뻔했던 베트남이 걸어온 길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태국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태국 노동자들의 절규 섞인 비명을 애써 못 들은 척한 채 고국으로의 귀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한국인들은 길거리를 걷다가 멈추면 그게 곧 공중 화장실이 된다. 야만인 한국인들은 태국에서 전부 쫓아내야 한다. 여기 한국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난을 일삼고 있는 태국인 사이버 부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중국의 사주를 받고 한국 비난을 이어나가다가 우연히 가게 된 한국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태세를 완전히 전환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출신의 룽나파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중국계 IT 회사에 재직 중이고 나름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나가던 중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다른 태국인 IT 종사자들처럼 이 회사에서 많은 경력을 쌓고 언젠가는 한국계 회사로 이직을 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죠. 한국은 IT로 매우 유명한 국가고 한국계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중국계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최소 5배 이상은 받을 수 있기에 모든 태국인들은 한국계 회사에서 일하기를 원하거든요. 하지만 이렇듯 작은 소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던 제게 정말 뜻하지 않은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태국에 대한 차별 문제였습니다. 태국인들은 한국을 무척이나 좋아하기에 한국 여행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듯 한국에 대한 호감을 바탕으로 한국에 여행을 갔던 태국인들이 전부 공항을 채 빠져나가지도 못한 채 추방을 당하고 있다고 했고 심지어 한국에 체류하는 태국인들 또한 한국인들에게 숱한 차별을 당하면서 거의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죠. 이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IT 업계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는 일반적인 태국인들보다 한국을 훨씬 더 좋아하고 또 존경했기에 이에 대한 배신감도 상당히 컸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재직 중인 회사는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악화되자마자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업무를 하달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래도 이 회사는 중국계다 보니 사장부터 간부들까지 전부 중국인이거나 중국계였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갑자기 업무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면서 기존의 업무를 전부 폐기하고 한국에 대한 사이버 여론 조작과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 걸로 업무를 바꿔버리더군요. 그리고 이 업무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됩니다. 사실 저는 아무리 한국에 배신감이 들었다고 해도 이런 추잡한 업무에 동참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나름 대학교까지 나온 제가 이러한 쓸모없고 미개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한다는 건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러나 저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군요. 아무래도 이들도 중국계인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이들은 한국은 원래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서 다들 한국에 대한 비난 여론을 형성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회사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면서 업무만 잘 처리해준다면 월급을 2배 이상 올려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그러면서 어차피 이 업무를 할 사람은 많다며 만약 제가 업무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당장 해고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결국 저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강제로 이러한 여론조작 업무에 동참해야 했습니다. 현재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 태국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급감하며 태국의 경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만약 제가 이곳 회사에서 해고당한다면
저는 도저히 다른 회사에 취직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저는 한국을 비하하는 업무를 하면서도 도대체 중국이 왜 한국과 태국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물론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엄청난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중국은 정부까지 나서 한국을 깎아내리고 있었거든요. 중국 정부는 막대한 자금으로 회사를 지원했고 결국 다른 태국인 인플루언서들도 돈으로 매수해서 한국에 대한 비난 영상을 제작하는 데 총력을 다했죠. 알고 보니 이러한 한국에 대한 여론 조작은 중국 본토에서 훨씬 더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중국인들은 영상 편집까지 하며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듣기로는 중국은 한국에 대한 엄청난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태국을 이간질한다면 중국이 1대1로 정책을 통해 다른 동남아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종속한 것처럼 태국도 손쉽게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간질에 정부 자금까지 투입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한국을 비난하며 여론 조작을 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엄청난 열등감을 가진 중국인들과 중국계 직원들과 일하다 보니 저도 어느샌가 그들에게 세뇌당해 한국이 정말로 후진국이라고 믿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른 중국인들처럼 태국 내 반환 시위를 주도하기도 하며 열심히 하달된 업무들을 수행했지만 역시나 중국인들만큼 일을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은 길바닥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대변을 싸는 천박한 민족이라며 그리고 가난한 한국에는 택시 자체가 없어서 소달구지나 얻어타야 한다며 비하를 이어나갔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는 국가정보요원까지 투입시켜 이러한 한국 비하를 이어나갔기에 이들이 퍼뜨린 정보는 진짜처럼 감쪽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세뇌된 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정말로 후진국이고 그동안 제가 알던 한국의 선진적인 면모는 그저 한국이 선진국인 척 허세를 부리기 위해 만들어둔 모습에 깜빡 속은 것일 뿐이었다고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그러한 후진국 한국에 직접 가게 되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계 사이버 부대 조직들과 미팅이 잡혔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태국인으로서 태국의 현지 상황과 태국인들의 사고방식을 아주 잘 알고 있던 저는 그렇게 파견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거였죠. 그런데 한국행은 시작부터 뭔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난데없는 항공기 결함이 발생하게 돼서 비행이 계속 지연되었는데 또 비행 중에도 항공기에 결함이 발생해서 까딱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고 또 그만큼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러한 태국 항공사의 안일함에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말이지만 태국인들은 책임감이 없고 게으른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태국 항공사들은 비행기에 눈에 띄는 결함이 생길 때까지 사전 점검이나 정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갑작스러운 결함으로 인한 지연과 이러한 뜻하지 않은 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저는 승객들의 목숨이 걸린 비행에서도 비용 등의 문제로 이러한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태국의 학을 떼면서 그렇게 한국에서의 일정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내 전혀 상상치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한국인 공항 직원이 달려오더니 지연으로 인해 거의 하루를 통째로 날려버린 저를 포함한 승객들 전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번 장기 지연으로 인해 미리 예약해둔 교통편과 숙박 등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긴 분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공항 측에서는 공항을 이용해주신 여러분들의 피해를 위로하고 조금이나마 구제를 해드리기 위해 약소하게나마 혜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지연으로 숙박 문제가 생긴 고객들에게는 공항 내에 위치한 호텔 숙박권을 제공하고 교통예약 문제가 생긴 사람들에게는 공항을 편리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공항 택시비 50% 할인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건 인천공항 측의 문제가 아니었고 전부 승객들의 목숨을 담보로 안일한 비행을 펼친 태국 항공사 측의 문제였음에도 인천공항 측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러한 놀라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태국이 잘못한 일이었음에도 전부 한국이 책임져 준 것과 다름없었거든요. 저는 태국에서 듣던 것과는 다른 이러한 상황에 어리둥절할 따름이었습니다. 한국은 분명 태국인들을 차별한다고 했지만 제가 실제로 겪은 한국은 저와 함께 한국에 방문한 태국인들을 전혀 차별하는 법이 없었고 심지어 저를 포함한 많은 태국인들은 한국의 최첨단 수속 시스템을 통해 3초 만에 한국에 입국했으며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환대까지 받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애초에 한국에 태국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긴 하는 건가 싶어 당황할 따름이었는데요. 아무래도 태국인들이 이런 한국에서 차별을 받았다면 그건 분명 태국인들이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중국의 이간질로 인해 상황이 악화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처음 와본 한국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한 뒤 친절한 한국인 공항 직원이 예약해준 택시를 탑승하게 되었죠. 사실 저는 택시의 퀄리티에 대해서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중국인들은 가난한 한국은 30년은 넘은 고물 자동차도 택시랍시고 검은 매연을 뿜어대며 운영하고 있고 이마저도 없어서 서울을 제외한 곳에서는 소달구지에 탑승하며 겨우 이동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박물관에 전시를 해야 될 수준의 구식 자동차가 저를 반겨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다르더군요. 도착한 택시는 현대 브랜드의 최신 전기차였고 심지어 공항을 오가는 차량들을 보니 30년은 된 자동차는커녕 독일 브랜드의 고급 차량들과 현대 브랜드의 고가의 전기차들이 즐비해 있었기에 저는 이러한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의 부유한 모습에 까무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택시는 뭘 이런 걸 가지고 놀라냐는 듯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기 시작하더군요. 왜냐하면 한국인 택시 기사는 태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인 택시 기사는 분명히 한국어를 구사하긴 했지만 한국 택시의 각 좌석에는 정체 모를 스피커가 달려 있었고 택시 기사의 한국어를 저절로 태국어로 통역해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도저히 믿지 못할 상황에 그대로 선체로 굳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택시기사 아저씨는 이런 저를 보고 깜짝 놀랄 말을 건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택시는 인천공항 측에서 시범 운영 중인 외국인 전용 택시고 공항 직원은 당신의 국적을 태국이라고 설정했기에 좌석에 구비되어 있는 AI 기반 자동 통역 스피커는 제 한국어를 자동으로 태국어로 변환해 준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기술이 꽤나 상용화되어 있는데 태국은 아직인가 보군요. 저는 아저씨의 말을 듣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분명 IT 전문가였지만 살면서 이러한 놀라운 기술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는 택시에조차 당연하다는 듯이 이러한 최첨단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을 수가 있단 말인지 저는 도대체가 예상에 들어맞는 법이 없는 한국의 모습에 할 말을 잃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은 기술력은 이게 시작이었어요. 일단 조수석 뒷면에는 제가 조작할 수 있는 전자 스크린 하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스크린은 다국어 시스템을 지원하며 제가 향할 도착지 주변에 볼만한 곳과 식당, 그리고 제가 원하는 곳을 입력하면 그곳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해 주더라고요. 물론 이러한 정보는 QR코드를 통해 휴대폰으로 전송해주는 친절한 시스템까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통해 기껏 정보를 찾아놓고 데이터가 없어서 그러한 정보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저는 공항에서 심카드를 구매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택시에 탑승했기 때문에 도무지 데이터를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택시는 마치 현실을 초월한 곳인지 저는 분명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QR코드를 무사히 전송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상황에 안 그래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것 투성이었던 이 택시가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해서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내 휴대폰에서 깜빡이는 무언가를 목격하고 그 즉시 얼어붙고 말았죠. 왜냐하면 택시에서는 와이파이가 터지고 있었거든요. 이건 도무지 현실적이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자동차에서 와이파이가 터질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한평생 와이파이가 터지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택시 기사에게 따지듯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택시 기사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쳐다보더니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답변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동차에서는 와이파이가 터질 수 없다니요? 태국에서는 자동차에서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나요? 글쎄요. 이건 관광객 전용 택시고 한국의 모든 관광객 전용 택시에는 와이파이 공유기를 설치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와이파이가 잘 작동하는 건 한국의 버스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한국인들은 자동차에서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상황을 더욱 이상하게 생각할걸요? 그랬습니다. 한국의 IT 인프라는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경지에 이른 상태였던 것이고 저는 이러한 충격적인 상황에 그저 두 눈을 꼭 감을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선진국을 보고
어떻게 가난하다느니 후진국이라느니 하며 비난을 이어갈 수가 있었다는 말인가? 저는 여러 복합적인 감정을 느낀 채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일련의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분명 중국인들 말로는 한국은 선진국인 척을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고, 이건 분명 외국인 관광객용 공항 택시였으므로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에게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공항 택시의 모든 인프라를 몰빵한 상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보여주기식 인프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길거리와 도로였죠. 분명 중국인들 말로는 한국인들은 길거리를 화장실처럼 사용하기에 한국에는 공중화장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며, 또한 고속도로에는 휴게소 자체가 없고 그저 운전 중에 생리현상이 급하면 갓길에 차를 정차하고 고속도로에 대소변을 보면 그곳이 곧 휴게소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도로 인프라는 아무리 감추고 싶다고 해도 쉽게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곧 한국의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고속도로는 조금의 흠집도 없이 완전히 포장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간간히 보이는 한국의 거리나 건물들 역시도 대소변은커녕 반려견의 배설물조차 전혀 없는 깔끔한 상태를 유지 중이었죠. 사실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나서부터 태국에는 한국인 관광객 대신 중국인 관광객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부터 태국 관광지 거리는 개가 쌌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정체불명의 검은 덩어리들이 거리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이러한 덩어리들을 보고 한국인들의 소행이 분명하다는 선동을 이어나갔고, 저 또한 그러한 사실을 철석같이 믿고 한국인들은 태국 길거리에서 대변이나 보는 미개한 민족들이라며 사이버 여론 조작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길거리를 본 저는 그건 한국인들의 짓이 아닌 전부 중국인들의 소행이었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근거 없이 한국을 비방했다는 것에 대해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중국인들의 세뇌에 속아 완전히 잘못된 선택을 했던 모양이었고, 물론 한국이 태국인들을 차별했다는 점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지만, 적어도 후진국인이 가난한 국가니 하는 헛소리를 들을 국가는 절대로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에 생각지도 못했던 선진적인 면모에 감탄을 하던 와중, 저는 일전에 전자스크린에서 매우 흥미로운 기능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관광택시에만 존재한다는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경로 지정이었고, 이 경로를 선택하면 현재 위치에서 가장 효율적인 동선으로 관광 코스를 돈 뒤 목적지로 향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왕 한국에 온 김에 한국의 명소들을 둘러보면서 이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관광 경로를 선택해 보았는데요. 그러자 한국인 택시 기사는 놀라운 말을 건네오더라고요. 관광 경로를 선택하셨군요. 현재 위치에서 도착지까지 최대한 효율적인 경로를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만약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고객님이 원하시는 관광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한국의 AI 기술력은 대체 어디까지 발전했단 말인가? 저는 모든 것을 AI가 처리해주는 한국의 IT 인프라와 기술력에 혀를 내두르고 말았죠. 아무튼 그렇게 저는 처음 코스인 경복궁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둘러싸고 있는 웅장한 건축물과 한국의 풍부한 역사가 담긴 풍경에 즉시 감탄하고 말았죠. 고대 궁전 건물과 멀리 우뚝 솟은 현대식 마천루가 어우러진 대조는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웠고, 궁궐 주변의 산세가 평온함의 분위기를 자아냈기에 매우 신비로운 느낌마저 들었거든요. 또한 저는 아시아 최고의 관광대국은 당연히 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경복궁에는 이미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이러한 태국과 견줄 정도의 어쩌면 태국을 능가하는 한국의 인기에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태국을 찾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구매력이 낮은 국가 출신이라면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서구권 국가의 사람들처럼 보였기에 아무래도 관광 수입만 놓고 봤을 때는 한국이 태국보다 훨씬 더 막대한 수입을 얻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경복궁에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택시는 경복궁을 지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북촌 한옥마을로 이동했습니다. 번화한 서울을 배경으로 한 전통 한옥집들은 정말 멋진 광경이었는데요. 좁은 골목길을 통과하며 복잡한 목조 구조물과 기와지붕, 아름답게 관리된 작고 아름다운 마당의 한옥을 본 저는 그 즉시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본 풍경은 서울의 현대 도시 경관과 전통 건축물이 어우러져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하는지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했고, 수많은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이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거리를 걷는 모습은 더욱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탄하며 마지막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비밀의 정원으로 유명한 창덕궁이었습니다. 이곳은 아마도 제 택시 투어 중 가장 마법 같은 곳이었을 텐데요. 심지어 저는 창덕궁의 매력적인 자태에 잠시 택시를 세우고 창덕궁에 직접 들어가기까지 했을 정도였어요. 창덕궁 정원은 울창한 녹음과 고요한 연못, 고대 나무로 가득 찬 도시에서 조용히 빠져나오는 곳처럼 보였고, 정원의 구불구불한 길을 걷는 것은 마치 동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묘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더군요. 결국 저는 이 매력적인 나라에 푹 빠지고 말았고, 제가 그동안 그렇게나 한국을 비방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고, 또 그래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가졌다는 것도 잊은 채 그대로 택시 기사에게 미친 제안을 하나 건네게 됩니다. 한 곳 더 들려주세요. 이대로 끝내기엔 너무도 아쉽거든요. 그러자 택시기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운전대를 잡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이동한 곳은 정말 상상치도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전쟁기념관이었거든요. 그리고 택시기사는 이내 놀라운 말을 꺼내더라고요. 전쟁기념관은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한국과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운 동맹국 군인들을 기리는 서울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 기념관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20세기 가장 파괴적인 전쟁을 겪었던 한국을 돕기 위해 온 국제 군대에 대한 감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태국인으로 태국 또한 한국을 지원한 국가였으므로 이곳은 분명 당신에게도 큰 의미가 있겠죠. 사실 저는 어렸을 때 한국 전쟁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다. 태국은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 중 하나였고, 북한의 침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지상군과 해군을 모두 파견한 국가였거든요. 태국 군인들은 용감하게 싸웠고, 전쟁 중 춥고 험준한 한반도 지형에서 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국의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이 터지면서 그대로 택시기사에게 울분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태국은 한국을 위해 피를 흘려준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한국은 그러한 태국의 희생을 잊은 것처럼 보이는군요. 한국은 태국인들을 멋대로 추방시키고 있을 뿐더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들에게도 갖가지 차별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거든요. 한국은 역사를 잊은 민족인가요? 정말 실망스럽네요. 그런데 사과를 건넬 거라고 생각했던 택시 기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응시하더니 이내 충격적인 말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요, 한국은 절대로 역사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은 당신이 전쟁기념관에 직접 들어가 보면 알게 될 테죠. 또한 역사를 기억하는 것과 현재의 한국과 태국의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사건입니다. 현재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 중 78%가 불법 체류자가 되고 있고, 이러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한국에서 각종 약물이나 사기, 폭행 등의 질 낮은 범죄에 연관되며 한국을 병들게 하고 있거든요. 태국인들의 불법 문제가 얼마나 심했으면 현재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에서 활개를 치고 난 이후 한국의 국제 치안 순위는 현재 수직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 입장에서 이러한 태국인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한국이 태국을 차별했다고 하는데, 한국은 태국인에 대한 입국 요건을 더욱 철저하게 했을 뿐 합법적으로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태국인들에게는 어떠한 차별도 가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차별을 가했다면 태국인인 당신은 애초부터 한국에 입국할 수 없었겠죠. 자, 당신의 선배들은 한국을 구한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 후배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준 나라를 도리어 망치고 있다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란 말인가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러한 한국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일삼는 태국인들을 비판하면서도 태국이 한국 전쟁 참전국인 고마운 국가라는 사실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와 현재의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차별이라는 말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이건 한국의 잘못이 아닌 태국이 100% 잘못한 일이 맞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사건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한국인들과는 달리 태국인들은 아무리 중국에 선동당했다지만 매우 감정적으로 행동하며
한국인들에 대한 사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며 도망치듯 택시에서 나와 전쟁기념관을 돌아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곳 전쟁기념관을 둘러보자마자 한국은 절대로 역사를 잊지 않는 민족이구나를 단번에 느낄 수 있었죠. 왜냐하면 한국은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모든 군인들의 이름, 심지어 외국 군인 태국 군인들의 이름까지 기념관 벽에 새긴 상태였고 이들의 희생이 결코 잊히지 않도록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한국인 방문객들은 현재 한국과 태국의 갈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위해 싸우다 순직한 태국 군인들을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70년이 넘게 지난 일이었음에도 말이죠. 심지어 한국은 태국군이 한국전쟁에서 활약한 이야기를 사진과 유물, 실물 크기의 모형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공개하고 있었고 태국을 비롯한 다른 참전국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없었을 거라는 점을 강조하며 희생자들에 대한 놀라울 정도의 감사와 마음을 표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일전에 택시 기사의 말처럼 저희의 선배들은 목숨을 바쳐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웠지만 지금의 저희는 그러한 한국을 오히려 망치고 있다는 점에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꼈고 결국 태국 선배님들에 대한 존경, 그리고 부끄러움 등 여러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택시로 다시 돌아오면서 저는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태국은 그간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중국은 양국 간에 일어난 이러한 사소한 분쟁을 놓치지 않았고 어떻게든 한국과 태국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사실 중국은 한국전쟁 당시 주요 적대국이었고 수십만 명의 군인을 파견하여 태국을 포함한 유엔군에 맞서 싸웠는데요. 중공군의 이러한 명분 없는 참전 때문에 피해는 훨씬 더 커졌고 한국이 현재 분단국가로 남은 이유도 전부 중국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중국은 현대에 들어서도 한국을 시도 때도 없이 견제하며 태국에도 상당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한국과 태국 관계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여기에까지 미치자 저는 태국은 중국에 노란하며 한국을 척을 지는 것이 아닌 70년 전의 동맹처럼 서로 힘을 합쳐 계속해서 직간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중국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한국전쟁을 겪기 전에도 계속된 중국의 침략을 받았고 결국 이제는 중국에 대해 너무도 잘 알게 되었기에 중국의 이간질이 전혀 통하지 않는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태국은 너무나도 취약한 모습을 보여줄 뿐이었고 저는 태국만 잘한다면 저희는 다시금 중국을 상대로 잘해나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사건의 전말과 한국의 실체를 알게 된 지금에서야 중국의 세뇌에서 벗어나오며 목숨을 바쳐 싸운 태국의 선배님들을 봐서라도 중국의 편에 붙어 한국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는 이런 한심한 일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중국의 터무니없는 한국 비방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들의 가난하고 처참한 상황을 한국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일 뿐이었고 그건 한국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간의 실수를 반성하는 마음에서 현재 중국이 사이버 부대를 운영하며 한국을 비방하는 정황들을 전부 다 증거로 수집한 상태며 이 증거들을 외신들과 태국 커뮤니티에 게시함으로써 모두가 중국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중국의 이간질이 사라진다면 태국은 모든 상황을 인정하고 한국에 제대로 된 사과를 먼저 건네겠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한국인들은 태국의 떠돌이 들개들을 잡아서 구워 먹고 있고 한국으로 개고기를 밀수출시키는 야만인들이다. 그런 야만인들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는 없다. 현재 태국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이 판을 치는 동시에 반한 감정이 극에 달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내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영상 하나가 공개되었고 이를 지켜본 태국인들은 전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출신의 나타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태국 방콕에서 살고 있고 애완견 보호협회 방콕 지부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사실 태국은 그리 잘 사는 국가가 아니고 그래서 동물들의 권리가 잘 지켜지는 국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애완견 보호협회라는 비영리 기구를 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죠. 후원금도 거의 없는 수준이고 태국인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바쁜 상태기에 동물들을 챙겨줄 만한 여유도 없죠.
그럼에도 제가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 집안은 태국에서도 최상류층에 속하기에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다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동물을 그 누구보다 좋아하기 때문에 이 일은 제 천직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살던 제게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태국에 대한 차별 사건이었죠. 사실 저는 한국을 꽤나 좋아했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 그리고 세련되게 생긴 한국인들 등 뻔한 이유도 있지만 제게 있어서 한국의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바로 한국인들의 따뜻한 심성이었죠. 한국인들은 동물들을 그 누구보다 좋아하는 듯 보였거든요. 사실 태국에는 들개들이 길거리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고 종종 개를 풀어놓고 키우는 집도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런 개들을 잘 돌봐주고 자신의 음식을 나눠주는 등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태국인들을 차별했다니 저는 처음에는 이러한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정말로 공항에 도착한 태국인들을 명확한 사유도 없이 내쫓았으며 한국 내 태국인 체류자들에 대한 무지막지한 차별 대우를 가했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태국 정부의 항의에도 한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국인에 대한 입국 요건을 강화할 뿐이었고 결국 양국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죠. 결국 저는 그렇게나 따뜻했던 한국인 관광객들을 더는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저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보호소에서 돌보던 녀석들을 비롯하여 방콕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들개들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한 거였는데요. 이건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태국인들은 심성이 착해서 절대로 동물들에게 해를 가할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자연스레 그 범인을 중국인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인 관광객들이 뚝 끊긴 이후 태국에는 오직 중국인 관광객만 남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태국 정부는 한국인 관광객의 급감으로 인해 생긴 막대한 적자를 중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결국 한국인들의 빈자리는 중국인들로 채워지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들은 동물 보호구역에 있는 동물들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한다거나 심지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중국인들은 여럿이 모이면 어디서 자신감이 생겼는지 태국 현지인들까지 폭행하며 괴롭힌다고 했기에 저는 이러한 미개한 시민의식을 가진 중국인들이 들개와 보호소 내의 동물들에게 해코지를 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의심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그건 바로 중국인 친구 야친 때문이었죠. 야친은 태국으로 사업을 하러 온 가족들을 따라 어렸을 때부터 태국에서 자란 중국인인데요. 그녀는 저와 같은 사립학교를 나왔고 늘 함께 지내며 친하게 지냈죠. 저와 그녀의 유일한 차이라면 한국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저와는 달리 야친은 한국 소리만 들으면 거의 발작을 했을 정도로 한국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형편없고 한국은 나라 자체가 중국을 따라한 가짜라며 매번 한국에 대한 험담을 하곤 했거든요. 아무튼 그녀는 중국인들이 절대로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다며 중국인들은 동물들을 무척이나 아끼는 따뜻한 사람들이고 한국인들은 개를 먹는 야만인들이기에 최근 들어 태국 전역에서 들개들이 사라진 건 전부 한국인들의 소행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거든요. 이건 정말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젠 더 이상 태국 내에 한국인들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있지도 않은 한국인들이 태국의 들개들을 훔쳐갈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들개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시점은 정확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와 겹치므로 저는 중국인인 야친이 괜히 한국의 탓을 하며 중국을 옹호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를 먹는 나라고 한국에는 개를 방망이로 패는 스포츠까지 존재하는 야만적인 국가라며 한국인들은 겉으로는 선진시민 인척을 하기 위해 점잖아 보이지만 속은 그 누구보다 새까만 비열한 민족이라며 침을 튀어가며 말을 이어나갔죠. 저는 처음에는 그녀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지만 이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되는 사건을 겪고 맙니다. 그건 바로 제가 키우는 애완견 3마리가 동시에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제 애완견들은 워낙 자유분방한 녀석들이라 종종 집 앞에 풀어놓긴 했어도 녀석들은 단 한 번도 집에 안 돌아온 적이 없고 늘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오곤 했는데요. 그런데 한 마리도 아니고 애완견 3마리나 동시에 사라지다니 이건 이상해도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녀석들은 제 인생 대부분을 함께한 소중한 친구들이었기에 저는 그만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야치는 이때를 놓치지 않았죠. 라타나, 내가 뭘 했어? 이건 전부 한국인들의 소행이 맞다니까? 실제로 나와 내 중국인 친구들은 태국 길거리에서 들깨를 훔치는 한국인들을 수도 없이 봤고, 한국인 관광객들은 다들 가난해서 식비를 절약하기 위해 들깨를 잡아서 몰래 구워 먹고 있다더라. 이건 놀랄 것도 없어. 한국인들은 개고기를 먹는 민족이잖아. 내가 평소에 그렇게나 좋아하는 코리안 비비큐도 사실 삼겹살이 아니라 개고기로 만든 음식인 거 알아? 심지어 가난한 한국 현지에서는 들깨뿐만 아니라 남의 집 애완견까지 훔쳐서 개고기로 섭취하고 있다더라. 저는 이런 극악무도한 소리를 위로랍시고 하는 야친을 당장 쫓아내버렸지만 반려견을 잃은 슬픔으로 이성을 잃은 제게는 사리분별을 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태국 뉴스에서는 현재 태국에서 엄청나게 화제인 들깨들의 연이은 실종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이들 언론사는 웬 동양인들이 들깨를 훔치는 장면들과 수십 수백 마리의 들깨를 손질해서 어디론가로 옮기는 장면 등을 포착해서 그대로 뉴스로 송출했기에 태국 전역은 난리가 났죠. 그리고 중국계 태국인들과 태국 내 중국인들은 저 동양인들은 전부 한국인이라며 거의 선동 수준으로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안 그래도 반한 감정이 극에 달해 있던 태국인들은 이에 홀랑 넘어가서 저 동양인들은 분명 한국인일 거라며 폭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는 태국 내 한식당에도 큰 피해로 작용했어요. 태국 내 한식당의 고기들은 전부 들깨들을 납치해서 얻은 개고기라는 소문까지 돌았고, 중국인들의 선동에 넘어간 태국인들은 한식당에 단체로 침입해 가게를 깨부순다거나 얼마 있지도 않은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다거나 하며 보복을 이어나갔죠. 그리고 저 또한 반려견과 보호소 내 동물들을 잃었다는 슬픔에 지배된 상태였기에 저는 야만적인 한국인들은 그런 짓을 당해도 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중국인 야치는 제게 충격적인 제안 하나를 건네오더군요. 그녀는 한국인들이 훔쳐간 제 반려견들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며 한국인들은 분명 한국의 개고기를 내다 팔기 위해 반려견들을 한국으로 끌고 갔을 게 분명하고, 만약 한국의 후진적인 모습들을 취재해서 사건을 더욱 키운다면 아마 압박을 못 이긴 한국인 개장수들이 제 반려견을 포기하고 돌려줄지도 모른다며 저를 설득했거든요. 사실 저는 그녀가 저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야치는 태국 내 중국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고, 그녀는 한국을 날조하며 가난하고 후진적인 국가라며 비판하는 기사를 주로 쓰고, 이는 태국 내 중국인들이나 중국 본토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야치는 제 반려견을 찾아준다는 명목으로 한국에 가서 후진적인 면모를 함께 취재하기 위해 저를 끌고 가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용을 당하더라도 반려견을 찾을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순순히 이용당해줄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한국에 대한 후진적인 모습들을 잘 취재해서 꼭 반려견들을 되찾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비행기로 이동하는 내내 저는 엄청난 불안감에 떨기도 했는데요. 한국은 태국인들을 보는 족족 추방해버리거나 구금해버린다고 했고, 특히나 중국인 야치는 평소에도 그러한 한국인들의 차별행위에 대해 제잘되곤 했기에 제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제가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공항 직원들은 태국 국적자인 제게 살갑게 대해주며 어떠한 차별 행위도 하지 않았거든요. 또한 한국은 몹시 가난한 국가고 외국인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안 된 후진국이므로 한국어를 할 줄 모르면 한국 공항을 빠져나가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야친의 말과는 달리 한국 공항은 제가 본 공항 중에 가장 첨단화된 세계 최고의 공항처럼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무거운 짐을 직접 짊어지고 갈 필요조차 없이 그저 짐꾼 로봇을 통해 순식간에 짐을 옮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 곳곳에 위치해 있는 AI 비서 로봇은 태국어를 비롯한 전 세계 언어를 지원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와 야치는 영어조차 할 필요가 없었고 손쉽게 공항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최첨단 기술력과 따뜻한 환대로 가득 찬 한국이 후진국이자 차별을 일삼는 국가라니, 저는 현재 태국 내에 퍼져 있는 반한 감정은 너무나도 과장되었다는 것을 곧바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야치는 여전히 한국은 공항 같은 외국인들에게 보여지는 곳에만 인프라를 몰빵한 국가라며, 만약 한국 현지인들만 다니는 곳으로 조금 나가본다면 한국의 가난한 현실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며 비하를 이어나가더군요. 하지만 버스를 탔을 때도 야친의 억지는 전혀 들어맞는 법이 없었습니다. 일단
한국의 버스는 전광판에 남은 시간이 적혀 있는 그대로 단 1분의 시간 오차도 없는 정시성을 보장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버스에 탑승했을 때 카드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는지 저희의 카드가 자꾸만 인식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낭패인 상황이었고, 저는 일단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버스에서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 한국인이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이내 버스 기사와의 대화 끝에 자신의 카드를 갖다 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습니다. 이 한국인은 아무리 일면식도 없는 저희였지만 곤경에 빠진 외국인을 도와주기 위해 기꺼이 버스 요금을 대신 지불해 준 거였죠. 그런데 저는 한국의 일반적인 시민들에게 이 정도의 친절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치도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감사한 마음에 그만 사와디라는 태국어를 구사하며 감사를 표해버렸는데요. 하지만 이 한국인은 제가 태국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영어로 한국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라며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더라고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태국인들은 한국인 관광객이나 한국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난 상황이고, 분명 야치는 한국인들은 태국인을 더 심하게 차별하면 차별했지 덜 하진 않는다며 한국인들에게 더 무지막지한 보복을 가하자며 선동을 이어나갔는데요. 그러나 그녀의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었고 한국인들은 매우 신사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치는 한국에 대한 거짓된 선동을 일삼았고 또 그렇게나 욕하던 한국인에게 도움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보일 뿐이었어요. 그녀는 호의를 받고도 고맙다는 말도 없었고 그저 재수없는 한국인 놈이 누굴 거지로 안 하라며 연신 툴툴 댔거든요. 저는 그녀의 형편없는 태도에 학을 떼면서도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한국인들이 제 반려견을 훔쳐갔을 리 없다는 생각이 들며 제가 잘못된 곳에 찾아왔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이동 후 저희는 버스에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숙소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저는 한국의 골목길 으슥한 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웬 모자를 푹 눌러쓴 한국인 남성 2명이 애완견처럼 보이는 강아지를 폭력적으로 제지하고 큰 우리에 강제로 넣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저는 즉시 가슴이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한국인들의 유기견 학대의 모습이었고 야친의 말대로라면 이 강아지는 잔인한 목적으로 포획되고 있는 것이 분명했거든요. 저는 한국인들은 개들을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남의 집 개들까지 훔쳐간다는 야친의 말이 옳았구나 싶어 실망과 좌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야친은 이러한 상황에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죠. 내가 뭘 했어? 한국인들은 남의 집 반려견을 훔쳐서 식용으로 먹거나 다른 고깃집에 판매하고 있다니까? 저 강아지를 봐. 관리 상태를 보니 딱 봐도 사람 손에서 자란 반려견이잖아. 라타나, 내가 키우는 반려견들도 저런 꼴이 되어 한국에 팔려간 게 분명하니 이제 정신 좀 차려? 하지만 그녀는 말만 내뱉을 뿐 강아지가 끔찍한 일을 당하든 말든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는 듯 그저 카메라로 이러한 포획 장면을 촬영하기 바빴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비인간적인 관행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한국인들의 야만적인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경찰 사이렌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이내 강아지를 학대하는 정체불명의 한국인들은 곧바로 붙잡히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유기견도 경찰에 의해 무사히 구출되었고 상황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마무리돼가던 상황은 예상치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인인 줄 알았던 동물 학대범들은 갑자기 중국어를 구사하며 중국에서는 이래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왜 유난이냐며 울분을 토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저는 야친과 오랜 친구라 기본적인 중국어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들이 하는 언어는 명백한 중국어였고 오히려 남의 애완동물을 훔쳐서 판매하거나 잡아먹는 사람들은 중국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남이 나라에서 말이죠. 그런데 야친은 저건 중국어가 아니라면서 저 사람들은 한국의 사투리를 사용하는 거라며 눈 가리고 아웅을 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젠 더 이상 야친을 믿지 않았고 그렇게 한국 경찰에게 다가가 영어로 자초지종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영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말을 건네오기 시작하더군요. 저희가 어떻게 알고 출동을 했냐고요? 사실 이곳은 중국인 밀집 거주 지역이고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범죄가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곤 하기에 저희는 그만큼 자주 순찰을 하곤 하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했네요. 사실 이곳의 중국인들은
남의 애완견을 훔쳐서 먹는 경우가 많고 길거리 유기견을 포획해서 중국 본토로 유통하거나 한국 내 중식당으로 팔아넘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국은 더 이상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개고기를 섭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중국인들의 만행 때문에 이곳에 사는 한국인 주민들은 반려견을 산책시키지도 못하고 있답니다. 아무튼 이곳 블럭은 중국인들이 많은 우범지역이니 큰 길로 다니길 추천드릴게요. 중국인들은 동물에게도 해를 끼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며 문제를 일으키곤 하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은 반려동물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여 유기동물을 방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도 중국인들의 애완견 도둑질 문제가 불거졌던 적이 있지만 마이크로칩의 GPS를 추적하여 그러한 중국계 동물 학대 조직들을 전부 일망타진해서 요즘은 이런 일이 자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이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나온 이 반려견도 마이크로칩 조회를 통해 곧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의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태국 내에 들개 실종 사건의 범인은 바로 한국인들이 아닌 중국인들이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한국은 이미 애완동물에 대한 법제화와 인프라가 너무나도 선진적이었다는 것도 대단했거든요. 사실 태국에는 이러한 반려견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업체조차 없어서 저는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 중국의 야매업체를 통해 GPS 칩을 삽입했는데요. 그러나 GPS는 중국산이라 작동 자체가 안 되고 그래서 제 잃어버린 반려견 3마리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선진적인 동물법을 통해 이러한 동물의 위치와 소유지의 정보를 표시해주는 마이크로칩을 체계화해놓고 있을 뿐더러 동물 관련 범죄를 일으키는 중국인들을 싹 다 검거하기까지 했다니 이건 태국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모습이었기에 저는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선진국이구나 싶어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야치는 저와는 전혀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녀는 잔뜩 굳은 표정으로 화가 단단히 난 듯 씩씩대고 있을 뿐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야치는 후진적이고 차별을 일삼는 한국의 모습을 취재하러 왔는데 예상과 달리 한국인들은 너무나도 친절했고 한국은 범접할 수 없는 선진국이라는 점이 매우 불만족스러운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인지 그녀는 제게 충격적인 제안을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라타나, 이건 전부 거짓말이야.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잘못된 소문으로 중국을 비하하고 있다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조작을 하는 게 좋겠어. 한국인들을 화나게 하고 이들이 화낸 부분만 편집해서 한국인들은 형편없이 불친절한 사람들이라고 소문을 내는 거야. 그러면서 그녀는 제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한국이 애완견을 잡아먹는 건 전 세계가 아는 상식이라며 지금 붙잡힌 건 중국인이 아니라 사투리를 쓰는 한국인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러자 한국 경찰은 어이가 없다는 듯 야친을 바라보더니 이내 충격적인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를 좀 보세요. 지금 저희의 업무용 태블릿에 알림이 왔잖아요. 중국인 밀집 구역 같은 한국의 우범지대에서는 AI 기반 카메라가 사람들의 수상한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학대와 같은 의심스럽거나 유해한 활동을 감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스마트 카메라는 공격적인 행동을 인식함과 동시에 지역 경찰 당국에 즉시 경고하여 신속한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3명이 공공기물을 파손하고 동물을 학대하는 듯한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는 알림을 보내줬네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저희 팀 경찰들이 출발했으니 범인이 잡히는 건 시간 문제겠죠. 자, 이걸 보고도 아직도 모르겠나요? 한국에서 그것도 공공장소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고 애초에 한국인들은 힘없는 동물들을 괴롭히는 막대먹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남의 애완견을 잡아먹는 것도 모자라 중국 본토에서 유래된 이상한 스포츠까지 한국으로 가져온 상태인데요. 바로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나 험한 산 중턱에 개를 묶어놓고 언제까지 사는지 내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중국에서 유행하는 미개한 스포츠도 한국에서는 절대로 통용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최첨단 기술력을 통해 위기에 빠진 동물들을 전부 다 구조하고 있거든요. 한국은 정찰 드론을 이용해서 험준한 산에서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각종 재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중국인들의 동물학대 장면을 목격하면 그 즉시 열 카메라와 AI 유도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유기동물 구조 드론을 보내서 동물을 손쉽게 구조하고 있거든요. 물론 숲, 도시 옥상, 그리고 사람이 진입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같은 방식을 사용해서 전부 구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인들의 야만적인 행동은 이미 한국의 저조도 환경이나 혹독한 기상 조건에서도 동작하는 스마트 드론과 스마트 CCTV가 지켜보고 있으므로 전부 한국의 법에 의거하여 처벌받고 추방당하고 있죠. 이게 바로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감히 활개를 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기술 앞에서 중국인들은 그저 뛰어봐야 벼룩이거든요. 이건 정말 경악스러운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동물들을 그런 잔인한 방식으로 학대할 수가 있는지 중국인들은 정말 인간이 아니었던 거였죠. 또한 한국은 태국과는 달리 중국인들의 만행을 기술력 하나로 완전히 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친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더군요. 그녀는 마치 중국인들이 이러한 미개한 짓거리를 일삼고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 그다지 놀라지도 않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논점을 돌리기 시작했죠. 거짓말하지 마. 중국인들이 그럴 리 없어.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속국일 뿐이잖아? 속국인 주제에 어떻게 감히 대국인 중국인을 추방할 수가 있지? 라타나, 너도 말 좀 해봐. 한국은 태국인들을 차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 집 애완견을 납치한 것도 전부 한국인들의 짓이잖아. 그러자 한국 경찰은 어이가 없다는 듯 피웃더니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한국이 태국인들을 차별했다고요? 이봐요. 정신 차리세요.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기나 해요?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 중 78%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환되고 태국인들은 한국에서 각종 약물 문제와 불법 업소 문제를 저지르며 한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요. 한 달 전만 해도 그래요. 태국은 서해를 통해 100여 명의 원정업소 여성들을 밀항시키려다가 적발되었고 이들은 그대로 추방당했거든요. 또한 몇 주 전에는 약물 관련 태국인 조직원들 100여 명이 일망타진되며 그대로 수감되었죠. 즉, 현재 한국에서 중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국적은 한국인들보다 태국인들의 수가 더 많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을 보고 차별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제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충격적인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당신은 태국인임에도 중국인과 붙어서 한국을 욕하는 게 정말 어이가 없군요. 아무래도 당신의 친구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니 애완견을 훔쳐먹느니 하는 헛소리를 해대는 것을 보니 딱 봐도 중국인인 것 같은데 당신은 중국인들이 태국에서 어떤 짓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인들 또한 태국에서 각종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으며 태국을 망치고 있다고요. 중국인 조직들은 태국에 대거 침투한 상태로 태국의 업소 여성들을 강제로 한국으로 보내서 돈벌이를 시킨다든지 일반적인 태국 시민들을 속인 뒤 한국에서 억지로 약물 관련 일을 시킨다든지 하며 양국 모두를 망치고 있어요. 태국 내 조직들은 대부분 중국계 조직인 경우가 많지만 중국은 압도적인 인구 수를 바탕으로 태국 내 여론 조작까지 일삼으며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죠. 그러나 막상 수사를 해보면 이 모든 배우는 중국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실상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나빠진 것은 중국의 몫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중국의 편에 서 있다니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각종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니 이건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거든요. 역시나 그렇게나 착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던 한국인들이 이유 없이 태국인들을 차별할 리가 없던 거였습니다. 이건 전부 태국의 잘못인 것이 분명했고 저는 너무나도 면목이 없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죠. 그리고 경찰 말을 듣고 보니 뭔가 이상하긴 했어요. 현재 태국 내에서 반환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전부 중국계고 최근 태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라지는 들깨와 애완견 문제도 전부 중국인 소행이 분명했음에도 중국인들과 중국계 인구들은 압도적인 인구수를 바탕으로 모든 잘못을 한국 탓으로 돌리며 한국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것도 중국인 야친이 한국 비하를 목적으로 세뇌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태국은 한국에 먼저 잘못을 저지르고도 중국에 의한 세뇌까지 당했기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만 것이죠. 그리고 저는 혹시 몰라 다시 추적해본 GPS에서 제 반려견들의 마지막 위치가 중국으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고 이제는 정말로 희망이 없구나 싶어 눈물을 쏟고 말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중국에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고 저는 하늘나라로 간 제 반려견들이 마지막 기적을 발휘해 결국 GPS를 작동시켜줬다는 생각이 들어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인 한국이었다면 반려견들을 잃어버리자마자 곧바로 찾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니
더욱 비참한 마음이 들었죠. 오열을 하는 저를 달래주는 한국 경찰과는 달리 야치는 뜬금없이 화장실에 간다고 하더니 그대로 도망가 버렸는데요. 저는 이게 바로 중국인의 책임감 없고 비열한 본 모습이구나 싶어 배신감과 실망감에 사무치고 말았죠. 현재 저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채로 태국으로 돌아온 상태인데요. 그리고 비열한 중국 놈들에게 복수를 하고 한국에 사죄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야친의 카메라는 제게 있기 때문이죠. 그녀가 한국 경찰에게 억지를 부릴 때 그녀의 모습은 제가 촬영하고 있었고 야친은 카메라를 돌려받지도 않고 그대로 도망가 버렸거든요. 야친은 한국의 불친절하고 후진적인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 틈틈이 영상을 촬영했고 아이러니하게도 카메라에는 한국인들의 친절하고 선진적인 모습이 그대로 촬영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녀가 제게 한국에 대한 조작을 제안하는 정황도 전부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지저분한 중국의 술수를 태국 전역에 알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를 태국 커뮤니티에 게시하기로 결심했고 양국 관계 악화의 주범은 중국이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